ADHD 약 먹이든 운동시키든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이 순서를 어기면 아이는 점점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밸런스 플레이 김승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14년을 보냈고 그동안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또 대학에서 10년간 예비 교사와 지도자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만 아이를 본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몸, 감정,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매일 눈앞에서 본 사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제 센터를 등록하라고 영업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 센터 대기 인원만 수백 명이라 여러분 오늘 당장 등록하고 싶다고 돈 싸들고 오셔도 수업 못 들어옵니다. 최소 6개월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제가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제 말 무조건 믿고 따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굳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14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마주하면서 너무나 뻔하고 게으른 방식으로 아이를 망치는 부모님들을 보는 게 지겨워서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지켜보자 라고 했다고 진짜로 멍하니 손 놓고 있다가 골든타임 다 놓치고 나서야 울면서 찾아와서 선생님 그때 시작할 걸 그랬어요 라면서 하소연하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 다 빼고 제가 목격한 팩트, 데이터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ADHD 약물의 적나라한 실체, 부작용의 진실, 그리고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과 솔루션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다 듣고 약을 먹이시든 방치하시든 운동을 시키시든 그건 전적으로 부모님의 자유입니다. 결과도 그에 따른 책임 오롯이 부모님이 감당하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약을 먹이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고 운동이 만병통치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단 하나, 순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ADHD 진단 받았으니까 약부터 먹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셨으니까 가장 안전한 선택이겠죠.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약은 치료라기보다는 뇌의 상태를 조절하는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콘스타, 메드키넨 같은 메칠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들, 이거 엄밀히 말하면 치료제가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 재흡수 억제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장난 엔진을 고치는 게 아니라 당장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브레이크로 임시로 잡아두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아이의 행동은 줄어들고 선생님 전화 안 오고 부모님은 숨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이 뇌가 성장해서 좋아진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조절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기본 훈련이 없이 먼저 들어갈 때 발생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약을 먹으면서 이런 상태였습니다. 힘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모른다. 자기 몸이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감이 없습니다. 흥분하면 멈추는 법을 모른다. 이 아이에게 약은 조용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는 저녁 6시, 7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억눌려 있던 신경계가 약효가 풀리면서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아이는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을 넘어서 전보다 산만해지고 공격적이고 더 날뛰는 반동 현상을 보입니다. 이걸 보고도 약 먹이니까 낫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순서 없이는 약 1년 먹이든 3년 먹이든 10년 먹이든 똑같습니다. 약을 끊는 순간 아이의 뇌는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니, 약물에 의존하느라 자체적인 조절 능력이 더 퇴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약을 먹이실 겁니까?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이 되어서도 약 없이는 업무 처리 하나 못하고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의존적인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계속 먹이셔도 됩니다. 제가 말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이 낮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 힘들면 약 바꾸면 됩니다. 그 말 듣고 안심하셨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부모님들께 직접 전해 듣고 맘카페에서 80여 건의 분석한 결과 의사 선생님들 말처럼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식욕 감소입니다. 약 60%의 아이들이 겪습니다. 한창 먹고 커야 할 4세, 7세 성장기 아이가 밥을 거부합니다. 배 안 고파요, 먹기 싫어요 라고 입을 닫습니다. 점심 급식 다 당겨오고 저녁에는 밥알을 막 세고 있어요. 부모님 속이 타들어가서 억지로 먹이려고 하고 아이는 울고불고 식사 시간마다 전쟁터가 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래들 친구들은 쑥쑥 크는데 우리 아이만 1년 전 키 그대로입니다. 몸무게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게 과연 낮은 확률의 문제입니까? 내 아이가 겪으면 100% 재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불면증입니다. 뇌를 각성시키는 약물이다 보니까 약 기운이 밤까지 남아서 잠을 못 잡니다. 밤 11시, 12시가 되어도 아이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밤에 나오는데 잠을 못 자니까 키는 더 안 큽니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예민해지니까 다음날 짜증내고 산만해집니다. 그럼 의사는 증상이 심해졌네요 라며 약 용량 늘립니다. 악순환의 굴레를 빠지는 거죠. 하지만 제가 가장 경멸하고 우려하는 부작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감정 둔화입니다. 일명 좀비 효과죠. 약을 먹으면 아이들 상당수, 약 30%가 감정이 사라진 로봇처럼 변합니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어요. 선생님들은 아이고 승호가 이제야 얌전해졌네, 수업 태도가 좋아졌네 라고 좋아하실지는 모릅니다. 수업에 방해 안 하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게 정말 정상적인 아이의 모습입니까? 희로애락을 느끼며 감정을 배우고 장난치며 사회성을 길러야 할 그 소중한 시기에 약에 취해 멍하니 영혼 없이 앉아있어 아이를 보면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자의하신다면 그건 부모님으로서는 참 잔인한 일입니다. 선생님, 병원 가기 무섭고 기록에 남을까 두려운데 집에서 확인할 방법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맘카페에 물어볼 시간에 아이를 관찰하십시오. 전 세계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단 기준의 핵심을 일반인 버전으로 압축해드립니다. 딱 이 세 가지 기준만 체크하십시오. 첫째, 장소를 가리는가? 일관성의 체크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단순히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유치원 수업이 지루하면 돌아다니지만 집에서 좋아하는 레고 할 때는 2시간이고 엉덩이 붙이고 있습니다. 혹은 집에서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날뛰지만 할머니 댁 가서는 세상 얌전한 양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건 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나 심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뇌 기능 문제인 ADHD는 다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고장난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집, 놀이터, 식당, 할머니 댁,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 산만해야 합니다. 우리 애는 좋아하는 건 잘해요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건 ADHD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입니다. 3종 세트가 다 있는가? 복합성의 체크입니다. 우리는 흔히 산만하다고 퉁쳐서 말하지만 전문적으로 보면 증상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력 결핍입니다. 이름을 불러도 딴청을 피우고 멍하니 있다. 두 번째, 과잉행동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못 있고 손발을 꼼지락꼼지락거리거나 뛰어다닌다. 셋째, 충동성입니다. 차례를 못 기다리고 친구 말을 끊고 불쑥 끼어든다. 단순한 활발한 아이는 과잉행동만 보일 수 있습니다. 멍한 아이는 주의력 결핍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ADHD는 이 3가지를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섞여서 나타납니다. 이 3박자가 다 갖춰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6개월을 넘었는가? 지속적인 체크입니다. 아이들을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동생이 태어났거나 이사를 했거나 유치원을 옮겼을 때 일시적으로 불안해서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적응장애지 ADHD가 아닙니다. 하지만 별다른 환경 변화가 없는데도 6개월 이상 똑같은 문제를 행동이 지속된다면 이건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 뇌의 고질적 패턴으로 굳어진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 3가지 기준 우리 아이가 해당한다고 칩시다. 그럼 당장 내일 병원 예약 잡고 약 먹여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제발 순서 지키세요. 저는 지난 14년간 3,000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대학병원에서 진단받고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약 먹여야 한다고 했지만 저를 믿고 운동부터 시작한 케이스들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80%는 약 한 토를 안 먹고 좋아졌습니다. 약 없이 학교 잘 다니고 친구 잘 사귀고 학습 능력까지 올랐어요. 이건 기적 아닙니다. 그냥 뇌과학입니다. 운동을 하면 전두엽이 자극이 되죠. 심장이 터지듯이 뛸 때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를 성장시키고 도파민을 분비를 촉진합니다. 외부에서 약으로 억지로 도파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아이 뇌가 스스로 도파민 생산 공장을 가동하는 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4년 동안 아이들 보며 가장 먼저 잡아야 한다 느낀 건 주의력, 감정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힘 조절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살 남자아이였고 병원에서는 ADHD 성향이 강하다는 소견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를 자주 밀고 놀이 중에 물건을 던지고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고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성격 문제인가요? 약을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느낀 건 이거였어요. 이 아이는 화를 못 찾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전혀 모르는 아이구나. 공을 던질 때도 항상
항상 강하고 세게, 친구 만질 때도 강하게, 뛰어도 전력, 멈출 때도 전력, 적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력 훈련도 규칙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거는 힘을 나눠 쓰는 훈련이었습니다. 공을 세게 던지면 안 잡아주고 약하게 던지면 잡아주고, 이번에 10힘 중에 3만 써볼까, 이번에 멈춰보자, 이걸 몸으로 반복하게 했습니다.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힘 조절이 되기 시작하자 몸이 안정되고, 그리고 흥분이 줄었고, 흥분이 줄자 감정 폭발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따라왔습니다. 친구를 세게 밀지 않게 되고, 놀이에서 차례를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거절당해도 폭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약을 시작하지 않았고 지금 학교 생활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조절을 약보다 먼저 몸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약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로 전체 아이들 중에 일부는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 준비 없이 순서를 무시한 채 약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힘 조절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아이가, 자기 몸 통제해 본 경험 없는 아이, 실패해도 다시 조절해 본 적이 없는 아이, 이 상태에서 약은 아이를 성장시키기보다는 의존하게 만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쓰더라도 그 전에 먼저 반드시 몸으로 조절하는 걸 배워야 한다. 운동은 체력 키우는 게 아닙니다. 힘을 조절하고 몸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결국 관계를 조절하는 뇌 훈련입니다. 선택은 부모님의 몫입니다. 약을 먼저 쓰실 수도 있고 운동을 먼저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영상 하나만큼은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이라는 것. 다음 영상에서 집에서 부모님이 바로 해볼 수 있는 힘 조절, 신체 조절 체크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승호였습니다.